일본에서 연락해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할까요? 전화해도 아니고 메일 보내도 아닙니다. 라인 시테. 라인해. 일본 인구의 80%가 쓰는 앱. 월간 활성 이용자 9,600만 명. 전화번호는 몰라도 라인 아이디는 교환하는 나라. 학생들끼리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부 라인으로 소통하니까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이 앱을 일본 기업이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도 일본 태생의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도하죠. 근데 사실 이 앱을 만든 건 한국 회사 네이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앱이 탄생하게 된 계기예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일본 열도가 뒤흔들리고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안 되던 그 혼란 속에서 3개월 만에 개발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만든 한국인은 의도적으로 한국 회사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왜? 그래야만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대한민국 화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혜진. 네이버의 창업자. 이 사람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인터넷 서비스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혜진은 한국에서 네이버가 검색 시장 1위를 차지한 직후인 2000년 곧바로 일본에 눈을 돌립니다. 왜 일본이었을까요? 당시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 인터넷 인구도 방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일본에 이식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봤어요. 2001년 자본금 1억 엔으로 네이버 재팬을 설립합니다. 네이버가 설립된 지 겨우 2년째. 한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 뛰어든 겁니다. 네이버 재팬의 첫 번째 도전은 검색 엔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네이버가 검색으로 성공했으니까 일본에서도 검색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였죠. 결과는 처참한 실패. 일본에는 이미 야후, 재팬이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야후, 재팬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운영하는 회사로 일본 인터넷의 대명사였어요. 네이버 재팬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검색이 안 되니까 블로그를 해봅니다. 안 됩니다. 게임을 해봅니다. 그것도 신통치 않아요. 뭘 해도 일본 시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05년 결국 네이버 재팬은 사실상 철수합니다. 회사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사업은 없는 상태. 2년 후인 2007년 네이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본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NHN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재도전합니다. 이때 합류한 핵심 인물이 신중호.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로 네이버가 투자한 검색 엔진 첫눈의 핵심 멤버였어요. 신중호는 일본에 파견되어 게임, 검색, 블로그 등 온갖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에 부딪힙니다. 일본 시장은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서 외국 서비스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야후, 믹시, 그리 같은 일본 토종 서비스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혜진 창업자는 나중에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5년간 일본 사업이 잘 안 돼서 나서질 못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마음으로 지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넘게 실패의 연속. 네이버의 일본 도전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모든 것을 바꾸는 사건이 터집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해안에서 규모 9.0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밀려왔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고 일본 열도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사망 실종자 약 2만 2천 명. 이 대참사 속에서 가장 절실한 건 뭐였을까요? 연락. 가족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런데 전화가 안 됩니다. 지진 직후 일본 전역에서 안부 전화가 빗발치면서 통신망이 마비됐어요. 문자도 안 됩니다. 이메일도 느렸고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NHN 재팬의 신중호. 그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인터넷 기반 모바일 메신저가 있으면 전화망이 마비돼도 연락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시 NHN 재팬에는 3명으로 구성된 작은 팀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진 공유 SNS를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대지진을 목격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SNS 대신 모바일 메신저.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혜진 창업자는 대지진 당시 한국에 있는 직원들이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침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이미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카카오톡 같은 게 일본에도 필요하다. 2011년 2월 네이버는 한국에서 네이버톡이라는 메신저를 출시했지만 카카오톡이 이미 시장을 독점한 뒤라 반향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늦었어요. 하지만 일본에는 아직 지배적인 모바일 메신저가 없었습니다. 대지진으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인 2011년 6월 23일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세상에 나옵니다. 3개월. 보통 앱 하나를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은 걸리는데 3개월 만에 출시한 겁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빨리 움직였어요. 라인의 핵심 기능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무료 통화. 당시 일본의 통신 요금은 비싸기로 유명했어요. 전화 한 통에 몇십 엔씩 나갔거든요. 통신사들이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었죠. 라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무료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소비자들에게 혁명이었어요. 라인은 이 무료 통화를 TV 광고에서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라인 무제한 무료 통화라는 광고가 일본 전역에 방영됐어요. 비싼 통신 요금에 시달리던 일본 소비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둘째, 읽음 확인 기지신 마크.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으면 표시가 뜨는 기능. 이게 왜 중요하냐? 지진이 나면 전화가 안 통하잖아요. 그때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읽었다는 표시만 뜨면 아, 살아있구나 하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도 이후 지진이 발생하면 전화 대신 라인을 이용하라고 권할 정도가 됩니다. 라인은 출시 반년 만에 다운로드 1,000만 건을 돌파합니다. 출시 1년 1개월 만에 가입자 5천만 명. 그리고 6개월 후인 2013년 1월 1억 명 돌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비교해 볼까요? 페이스북이 1억 명 달성하는데 56개월, 트위터가 67개월 걸렸어요. 라인은 26개월. 페이스북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한국 최대 메신저인 카카오톡보다도 빠른 성장세였습니다. 자, 여기서 라인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한국 회사라는 사실을 숨긴 겁니다. 이혜진 창업자와 신중호는 10년간 일본에서 실패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일본은 자국 중심주의가 강한 나라라는 것. 외국 서비스, 특히 한국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보통의 현지화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일본 취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라면 라인의 현지화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인이 만든 것처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첫째, 채용.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전원을 일본에서 채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인의 감성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둘째, 법인. 라인은 일본 법인에서 운영됐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NHN 재팬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라인 주식회사로 분리됩니다. 셋째, 마케팅. 한국 회사라는 점을 절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 TV 광고에 한국 요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 배우, 일본 감성, 일본어로만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이용자 대부분은 라인을 일본 기업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일본 언론조차 일본 태생의 인터넷 서비스라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비겁한 전략이냐? 아닙니다. 현실적인 전략이었어요. 라인이 한국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라고 앞세웠다면 일본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라인의 또 다른 성공 비밀은 스티커 스탬프입니다. 일본인들은 원래 아기자기한 그림 문자, 이모지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어요. 문자 메시지에 이모티콘을 넣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즐기죠. 라인은 이 문화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텍스트 대신 큰 캐릭터 스티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고마워라고 타이핑하는 대신 브라운 곰이 활짝 웃는 스티커를 보내는 거죠. 브라운 무표정한 곰. 대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포즈를 취합니다. 코니 감정이 풍부한 토끼. 브라운의 여자친구예요. 문 달걀 모양의 캐릭터. 과장된 표정으로 웃음을 줍니다. 제임스 금발머리의 자기도치 캐릭터. 이 캐릭터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료 스티커 판매가 라인의 주요 수익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300에서 400엔을 내고 스티커를 사서 대화에 쓰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 캐릭터들을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인 디자이너 강병목이라는 겁니다. 일본인 대부분이 이 캐릭터를 일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 만든 거예요. 이 캐릭터들은 나중에 라인 프렌즈라는 독립 브랜드로 발전합니다. 인형, 문구, 의류, 카페까지. 한때 전 세계에 라인 프렌즈 매장이 들어서면서 BTS 캐릭터 BT21까지 협업하게 됩니다. 라인의 성공은 일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라인 글로벌 가입자가 3억 명을 돌파합니다. 이를 기념해 일본 라인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 이해진 창업자가 1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던 그가 모습을 드러낸 건 그만큼 라인의 성공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이해진은 이 자리에서 세계 1위 메신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라인은 일본을 넘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국민 메신저가 됩니다. 대만 라인의 시장 점유율이 일본보다 높은 나라. 대만 사람들은 라인이 한국 회사인지 일본 회사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용합니다. 태국 동남아에서 라인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 태국의 친일 성향이 라인 확산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세계 4위 인구 대국에서 라인이 주요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4년 라인 가입자는 5억 명에 육박합니다. 2019년 기준 일본 MAU 8천만 명,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MAU를 합치면 1억 6천만 명. 2016년 7월 라인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와 도쿄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합니다. 총 공모 금액 약 1조 1천억 원. 상장 시 시가총액 약 6조 5천억 원. 그해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였어요. 한국 기업이 만든 앱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되어 미국과 일본 증시에 동시 상장한 겁니다. IT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라인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는 선점 효과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 나라에서 하나의 메신저가 자리 잡으면 다른 메신저로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은 메신저를 쓰니까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왓츠앱이 선점했습니다. 중국은 위챗이 장악하고 있었죠. 한국은 카카오톡.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세계 1위 메신저라는 꿈은 이루지 못한 거예요. 라인의 글로벌 확장이 정체되면서 이해진 창업자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등 신기술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규모에서 밀리면 짓밟힌다. 이해진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2019년 라인과 야후 재팬의 경영 통합이 발표됩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어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에 라인과 야후 재팬을 합친 라인야후를 설립한 겁니다. 한일 대표 인터넷 기업의 합병. AI, 핀테크, 이커머스 등에서 미중 빅테크에 맞서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이 네이버에 독이 됩니다. 2023년 라인야후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약 44만 건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어요. 일본 정부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행정 지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게 의미심장합니다.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 쉽게 말하면 한국 네이버의 영향력을 줄여라는 겁니다. 정보 유출은 네이버 측 시스템을 통해 발생했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일본의 핵심 인프라인 라인을 한국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에서 라인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결제 라인페이, 뉴스, 쇼핑, 행정 서비스까지 일본 사회 인프라의 일부가 됐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이 인프라를 한국 기업이 통제하는 게 껄끄러웠던 거죠. 한국에서는 일본이 라인을 빼앗으려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한국 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하고 키운 서비스를 일본이 가져가려 한다는 분노 여론이 일었죠. 이해진 창업자의 입장은 복잡했을 겁니다. 10년간 실패를 거듭하다 대지진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만들어낸 서비스. 한국 회사라는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일본에 뿌리내린 서비스. 그 서비스가 이제 너무 커져서 일본 정부까지 나서는 상황. 성공이 또 다른 위기를 만든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2000년 한국 인터넷 기업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합니다. 10년간 실패의 연속. 검색도 안 되고 블로그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뒤흔듭니다. 전화가 끊기고 문자가 안 되는 혼란 속에서 3개월 만에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태어납니다. 한국 회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본인이 일본 감성으로 만든 것처럼 철저히 현지화합니다. 브라운과 콘이라는 캐릭터로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료 통화로 비싼 통신비에 시달리던 소비자를 끌어들입니다. 출시 300일 만에 5천만 명. 1년 1개월 만에 1억 명.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확장해 아시아 메신저 강자가 됐지만 왓츠앱과 위챗을 넘어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인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라인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이자 동시에 너무 잘 만들면 뺏길 수도 있다는 씁쓸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일본에서는 같은 순간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기술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만들고 일본이 키우고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인가? 라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라인이 어느 나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